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일본에 대한 중국인들의 공격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과거 침략에 대한 역사적 피해 의식까지 소환돼 반일 감정이 악화하고 있습니다. 일본 주요 부처 장관들은 일제히 입장을 내고 중국인들의 비난성 공격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시간대에 따라 최대 시속 50km까지 운전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밤 9시부터 아침 7시까지 제한 속도를 높이는 건데 경찰은 오늘 10월 초까지 시간제 운영구역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프랑스가 전기차의 생산과 운송 등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합산해 보조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준 점수에 미달하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되는데 유럽과 거리가 먼 우리나라는 크게 불리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달 남극 착륙에 성공한 인도가 오는 2일 태양 관측을 위한 인공위성을 발사합니다. 이 위성은 태양 코로나와 태양풍 등을 연구할 예정인데 인도가 태양 탐사선에 쏘아 올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고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술은 아직 선진국의 80% 수준에 불과하다는 평가인데 전문가들은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포집과 저장 기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0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2차 장마의 태풍의 수증기까지 더해지면서 내일까지 곳곳에 시간당 50mm 안팎의 호우와 최고 200mm 이상의 폭우가 내리겠습니다. 또 유동적이지만 다음 주에는 11호 태풍 하이쿠이가 한반도 부근까지 북상할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북서쪽에서 길고 좁은 띠 형태의 비구름이 내륙으로 유입됩니다. 정체전선을 동반한 비구름으로 북쪽 찬 공기와 남쪽 따뜻한 공기 사이에서 만들어진 이른바 2차 장마입니다. 비구름은 중부지방에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를 뿌렸습니다. 밤 사이에는 비구름이 점차 남쪽으로 이동하겠고 31일까지 남부 곳곳에는 시간당 50mm 안팎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부산과 경남 남해안에 최고 200mm 이상, 전남 동부와 제주도 산간에도 최고 150mm 이상의 폭우를 예고했습니다. 그 밖의 내륙에도 최고 80에서 12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한랭전선과 고기압 가장자리가 합류하면서 30에서 60mm의 많은 강수가 영향을 주겠고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에는 돌풍을 동반한 천둥, 번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주 후반에는 태풍이 위치한 남쪽으로부터 다량의 뜨거운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남해안과 일부 내륙에 강하고 많은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큽니다. 장마전선이 이렇게 우리나라 쪽에 지나갈 때 태풍이 근접하게 되면은 태풍이 몰고 오는 수증기가 현재 이 전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일부 컴퓨터 모델 결과가 실제로 지금 제11호 태풍 하이쿠이가 우리나라 부근에 형성돼 있는 전선을 조금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라는. 특히 11호 태풍 하이쿠이는 다음 주쯤 우리나라 부근으로 북상할 가능성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일부 예측 모델에서 11호 태풍 하이쿠이의 진로를 대한해협이나 서해로 모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11호 태풍의 진로와 강도가 무척 유동적이지만 주 후반과 다음 주엔 2차 장마의 태풍 영향이 겹쳐 곳곳에 강한 비구름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며 철저한 호우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초강력 폭풍 해일과 강풍을 동반한 허리케인이 미국 플로리다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규모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허리케인 이달리아가 쿠바를 거쳐 플로리다로 북상하고 있으며 현지 시간 30일 오전 상륙할 때는 시속 193km에 달하는 3등급 허리케인으로 격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플로리다주는 20개 카운티가 넘는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고 조지아와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태풍 경로에 위치한 지역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비에 나섰습니다.
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중국인들이 일본 관공서나 식당 등에 무차별 항의 전화를 해서 일본의 장관들이 일제히 유감을 표시하고 나섰죠. 중국인들의 반일 감정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군사 대응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강력한 반발의 배경은 뭔지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국 최대 도시 상하이의 한 수산시장.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파리만 날립니다. 다음 달에 금어기가 풀리지만 해산물 소비가 뚝 끊기면서 어업 종사자들은 시름만 깊어집니다. 就从24号开始到今天一点都不忙，很闲。就从洪水开始排放的时候，基本上没人买货了。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방사능 측정기 판매량은 200% 넘게 급증했습니다. 단순 불안감에 그치지 않고 공격적 태도로도 이어집니다. 앞으로 중국 연안의 방사능 농도가 기준치를 넘으면 생화학 공격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리꾼들은 물론 현지 매체들도 군사적 대응을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함부로 쓸 수 있는 그런 언론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사실상 중국에는 민영 언론이 없고 사실상 모두가 다 관영 언론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다니는 일본인 학교에도 돌과 달걀이 날아들 만큼 반일 감정이 들끓는 가운데 중국 SNS엔 이런 영상도 올라왔습니다. 踩着我们先辈的累累白骨，在我们的领土上学习、生活、享乐，这难道不是一种莫大的耻辱吗？ 직접 전쟁을 겪지 않은 젊은 세대의 비장한 말투에서 애국주의 교육의 흔적도 엿보입니다. 일본을 향한 중국인들의 뿌리 깊은 적대감, 오늘날 신냉전 구도와도 맞물려 간단치 않습니다. 실제 지난 2012년 일본이 센카쿠 열도 국유화를 선언하자 중국 각지에선 폭동에 가까운 반일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이번 오염수 방류 직후 반일 집회 때도 비슷한 구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는 과거와 다르다며 대내외에 국력을 과시하는 중국. 일제 침략 역사에 대한 피해의식이 공격적 태도의 명분이 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네, 최근 세계 최초로 달 남극 착륙에 성공한 인도가 오는 다음 달 2일 태양을 관측해 연구할 인공위성을 쏘아 올립니다. 인도가 태양 관측용 인공위성을 발사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힌두스탄 타임스 등 인도 매체에 따르면 인도 우주연구기구는 아디티아 L1 인공위성을 다음 달 2일 오전 11시 50분 남부 안드라 프라데시주 스리 하리코타 우주기지에서 발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디티아 L1은 발사 후 일단 낮은 지구 궤도에 머물다가 자체 추진력을 이용해 라그랑주 1지점을 향해 다시 발사됩니다. 태양과 지구 사이에 있는 라그랑주 1지점까지 도착하는 데는 125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난 이틀에 걸쳐 호주에서 진행 중인 CCS 기술 실증 사업과 상업화 현장을 전해드렸는데요. 탄소 배출 억제와 함께 탄소 중립을 위한 대안의 하나인 이 CCS 기술이 국내에서는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양우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울산에서 남동쪽으로 58km 떨어진 곳에 있는 동해가스전. 지난 2021년 말 가스 생산이 멈춘 이곳에 국내 첫 CCS 실증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석유공사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연간 12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이곳에 저장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지난 4월 말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방안으로 CCS 기술의 활용 방안까지 더한 CCUS로 감축할 탄소량을 기존 1,030만 톤에서 1,120만 톤으로 확대했습니다. 문제는 국내의 관련 기술 수준이 아직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국내 CCUS 기술 수준은 미국, 유럽 대비 약 80% 수준인데 이 가운데 포집 기술 분야는 4.5년 뒤처져 있습니다. 탄소 저장 분야 기술 격차는 더 커 6.5년 차이가 나는데 포항 지진 이후 관련 연구들이 중단되거나 축소됐기 때문입니다. 국내 CO2 포집 기술 수준에서 선진국과 경쟁을 할 수 있을 만큼 원천 기술은 확보하였는데요.
국내 기술이 좀 부족한 면은 사실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규모 실증이고요. 두 번째가 바로 경제성입니다. 이런 가운데 CCS 기술이 위장 환경주의, 이른바 그린워싱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발전소에 탄소 포집 설비를 추가하면 건설 비용과 연료 사용이 느는 등 이산화탄소 감축량보다 배출량이 더 많을 수 있다는 비판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통계적인 오해로 출발한 생각입니다. 현재 최대 감축량 대비 한 10%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감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배출량은 점점 줄어들 것이고 국제에너지기구는 CCS 기술 없이 지구온도 1.5도 상승 제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 과정에서 CCS 기술은 큰 역할을 하며 효율 향상과 경제성 확보를 위한 CCS 기반 기술 개발을 꾸준히 이어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생산에서 운송까지 전 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합산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이른바 프랑스판 IRA 예고에 한국 전기차 업계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국무역협회와 유럽한국기업연합회는 프랑스 정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전기차 보조금 개편을 담은 시행규칙 초안이 차별적 대우를 금지한 한EU 자유무역협정 FTA를 잠재적으로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초안에 따르면 해상 운송을 비롯한 생산 전 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반영한 환경 점수를 매겨서 보조금이 지급되며 일정 점수에 미달하면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데 내년 1월부터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서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프랑스 정부의 설계 방식대로라면 한국을 포함해 유럽과 거리가 멀수록 보조금 지급 판단 시 현격히 불리하게 설계됐다고 업계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서는 대부분 시속 30km로 속도가 제한돼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 시간대에도 속도 제한이 일률적으로 적용돼서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경찰이 시간대에 따라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를 다음 달부터 본격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서울 장위동 광운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지난해 10월부터 시간제 속도 제한이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시속 30km로 속도가 제한되지만 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한밤중엔 최대 시속 50km까지 운전할 수 있는 겁니다. 제한 속도 30으로 심야 시간에도 좀 너무 느리기 때문에 이제 시민들의 과속을 유발하고 또 법규 위반을 유발했다면 이제 제한 속도 50으로 이제 상향이 되면서 이제 국민들이 이제 자연스럽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시간제 속도 제한을 시범 운영하는 지역에서 초등학교 교사와 학부모, 일반 운전자를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75%가 제도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야간 시간대 제한 속도를 완화한 곳에서 제한 속도 준수율은 43.5%에서 92.8%로 높아졌습니다.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11시에서 7시 사이에는 아이들이 굳이 다닐 일이 별로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운전자들은 훨씬 좋죠. 이에 따라 경찰은 시범 운영을 거친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해 전국 스쿨존 9곳에서 다음 달부터 시간제 속도 제한을 본격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시간대와 상관없이 시속 30km로 제한됐던 곳은 심야 시간대 제한 속도 기준이 시속 40km에서 50km로 완화됩니다. 반대로 현재 제한 속도가 40km에서 50km 사이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등하교 시간대 제한 속도가 시속 30km로 하향됩니다. 경찰은 오는 10월 초까지 전국 시 도청별로 시간제 속도 제한이 필요한 스쿨존을 파악해 적용 대상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동시에 통학로 주변 노란색 건널목을 늘리고 학원가 등에서 음주운전을 집중 단속하는 등 속도 제한 완화로 어린이 사고가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일 방침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국가가 지원하는 우리나라 대표 출연 연구기관들과 함께 다양한 연구 분야에 관해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는 코너 국대들의 연구실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가녹색기술연구소를 방문해 보겠습니다. 지구온난화로 해마다 전 세계 기온이 조금씩 올라가고 곳곳에서 이상기후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제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적응하며 살아갈지에 대해서도 전략이 필요한 때인데요. 국내에서는 이와 관련해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상엽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국가녹색기술연구소를 방문해 봤는데요. 그 녹색기술센터였다가 이름이 바꿨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곳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국가녹색기술연구소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녹색기술의 싱크탱크이자 액션탱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보통 싱크탱크라 그러면 많은 분들이 책상에서 많은 고민을 하는 그러한 연구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는 생각과 행동을 함께하는 실제로 행동하는 연구소라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 연구소는 대한민국의 세계적 위상에 적합한 녹색기술, 기후기술 정책을 수립하고 국제협력 전략을 만드는 기관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관명에서 기술이라는 단어가 있어서 많은 분께서 기술을 개발하는 기관으로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저희 국가녹색기술연구소는 실험실, 흰 가운이 없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연구소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보유하고 있는 그리고 출연연이 보유하고 있는 녹색기술, 기후기술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기술을 분석하여 대한민국에 필요한 R&D 전략을 제안하고 국제협력 전략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런 전략을 바탕으로 국제협력 실행 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기술 분야의 대한민국의 싱크탱크, 나아가 액션탱크의 역할을 하는 연구소입니다. 네, 그 연구소라고 해서 정말 실험실, 흰 가운이 생각이 났는데 실험실 연구가 아니라 정책과 또 전략을 연구하는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녹색기술연구소의 역할은 뭘까요? 네, 저희 연구소 역할을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기술 전문가, 즉 컨설턴트와 데이터 정보 전문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로 컨설턴트를 말씀을 드리면 A라는 기술이 있다고 하면 이 A라는 기술이 이산화탄소 감축, 지구온도 저감, 산업체, 환경, 사회, 투명 경영, 요새 말하는 ESG에 얼마나 역할을 하는지 진단을 하고요. 나아가 이 기술이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어떤 분야에서 활용하면 좋을지는 물론이고 기금 확보 방안 등도 함께 고민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기술을 선정하고 확산하는 전문 컨설턴트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데이터 정보 전문가입니다. 녹색기술 관련 데이터를 취합해서 이 데이터를 단순 수치에 머무르지 않고 유용한 정보로 변환하여 궁극적으로 가치를 분석합니다. 예를 들자면 KDI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역할입니다. 네. 한국개발연구원이 경제 성장률이 얼마나 식의 전망치를 내서 실제 국가 기업들의 전략을 수립하는데 하나의 지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소도 국가기후기술 정보시스템이라는 데이터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운영 중이고 곧 탄소중립 전략지도도 완성되는 만큼 데이터 전문가로서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표를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최근 다양한 기후 변화를 겪고 있어서 녹색기술연구소 역할이 더 중요한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럼 소장님께서 현재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노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기후 변화에 대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기후 변화라는 것이 전지구적 문제라는 것입니다. 결국 누구 하나 또는 어느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국제협력, 국제공조가 다른 어떤 문제보다 시급합니다. 대한민국도 그 소임을 해야 할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GCF 사무소 유치 및 공유금 제공, CTCN 동아시아 사무소 유치 및 공유금 제공, GGGI 유치 등 기후변화에 대응에서도 선도적 소임을 수행해 왔습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구축해 놓은 이런 다양한 국제적 기반의 효율성과 대한민국의 기여도를 올리는 전략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공여의 성격의 국제협력 틀에서 고도화 전략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에 발맞춰서 우리 연구소도 기후변화 대응, 국제기구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하여 해외 감축분, 확보 방안을 고려한 개도국 지원 전략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 선진국과의 국제협력 추진을 통해서 기후변화 대응 전략 분야에서도
협력하는 상호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네, 그런데 기후변화 대응에는 그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법만 생각을 했는데 이런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기후변화 적응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이유가 있을까요? 네,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인류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기후변화 대응은 전지구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데요. 올해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글로벌 위험 보고서 2023에서는 인류 최대의 위협으로 기후변화 완화 실패와 기후변화 적응 실패를 각각 1, 2위로 선정을 했습니다. 인류 최대의 위협이 기후변화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기후변화와 적응에 인류의 생존이 걸려 있다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기후변화는 일종의 뉴노멀입니다. 사회, 문화,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전면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새로운 상황인 것이죠. 마치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일상에 우리가 적응하고 있는 것처럼 기후변화 강도를 줄이고 후유증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이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적응을 위해서는 국가녹색기술연구소가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기후 적응 기술 확보도 매우 중요한 한 축일 것이고요. 기후변화 감시 예측 및 영향 평가를 기반으로 한 회복력 강화, 건강 및 식량, 생산 등 인류에게 미치는 문제 대응을 위한 피해 저감 기술이 주요하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기후변화가 우리나라뿐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문제인 만큼 해외에서도 같은 고민을 계속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요? 네, 미국과 중국이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방향을 보시면 이 질문에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협력입니다. 경제, 정치, 외교 등 모든 분야에서 미중이 패권을 놓고 굉장히 대립을 하고 있는 와중에서도 이 두 나라가 유일하게 협력하고 대립이 아닌 관계로 경쟁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기후변화 대응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의 기후위기 대응은 유럽이 앞서가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이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모양새로 볼 수 있는데요. 지난 2015년 파리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COP이라고 불리는데요. COP 21차 회의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우기로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 온실가스 배출량이 가장 많은 두 나라, 중국과 미국이 적극적 참여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양국의 참여가 파리 협정이 맺어지면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 세계적인 약속인 이른바 신기후 체제가 등장한 것이죠.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 협정에 탈퇴하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미국과 중국은 2021년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기후변화 앞에서 양국의 유일한 선택은 협력이다라는 공동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결국 이 전지구적인 문제이기에 협력이라는 노력이 필수적이며 이 노력이 기후위기 대응의 시작점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 세계가 그 정치, 경제 등 이해관계를 버리고 기후변화에서만큼은 손잡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해외 여러 나라와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네, 대한민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국제협력은 과거의 기부, 도네이션으로부터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윈윈 전략까지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공여 관점의 글로벌 협력을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자금, 둘째, 기술, 마지막으로 협력 및 지원이 필요한 수요 발굴입니다. 대한민국은 자금과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세계 최고의 국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재원기구인 GCF를 제일 처음 한국에 유치하고 있고 기술 역시 국가녹색기술연구소에서 수행한 45대 기후기술 수준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세계 최고 기술 보유국인 미국 대비 한국의 기술 수준은 80%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여 대상의 수요처 발굴을 위해 국제협력이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 우리 녹색기술연구소는 유엔 기후변화 협약의 기술 메커니즘 이행기구인 CTCN과 적극적인 협력 채널을 10년 전부터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또 GGGI와도 적극적인 협력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윈윈인데요. 포인트는 주요 선진국과의 협력을 통하여 대한민국이 확보해야 할 기술을 조기에 확보하는 전략, 나아가 상대국 기술 분야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향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 또는 윈윈이 될 수 있도록 선진국과의 기후기술 국제협력 전략 연구를 현재 고민 중에 있습니다. 네, 정말 기후위기로 세계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최일선에서 또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하는 기관이 있다는 게 어쩐지 조금은 좀 든든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상엽 국가녹색기술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마는 거대한 몸과 큰 입을 가졌지만 어쩐지 귀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사실 하마는 야생에서 가장 공격적인 맹수 중 하나이고 그 힘도 엄청나다고 합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사이언스 주에서는 아프리카의 맹수 하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